예, 안녕하세요. 오늘 7월 15일 오후 한 3시 8분입니다. 오늘 보니까 눈길을 끄는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윤석열의 중앙일보 인터뷰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유심히 보는 홍준표는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JP의 희망편지 5편 세제개혁 관련된 말씀을 갖다가 좀 하셨네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제 핵심 입당의 편이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 일단 여기 보니까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권 교체 이후 우리 국민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 특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의 삶이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데 앞으로 제 모든 걸 바치겠다. 예. 그래서 중앙일보는 이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어떤 말씀을 청년 위한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뽑은 것 같아요. 2011년에 제가 썼던 2013년 이후에 그 한 챕터에 제목이 제가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다. 지금 현재 체제가 그렇게 이제 쭉 썼는데, 그래서 제가 참 지금 이 청년과 미래 세대가 지금 현재 이 진보와 보수의 어떤 담합한 이 체제에 의해 가지고 최대의 어떤 피약탈 세력이다. 요렇게 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요 청년을 갖다가 일단은 어떤 키워드로 사용해서 한편으로는 좀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 입당이 사실 너무나 당연합니다. 한 개인의 어떤 이런 정치 전략으로 보나, 그리고 이 중도와 보수, 즉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전략으로 보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그 행보를 갖다가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제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입당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너무 성자 같은 어떤 분이라 가지고요. 저분은 그 현실 정치에서 저렇게 성자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정치의 이미지를 사실 과도하게 개선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너무 이제 갑자기 톡 튀어나온 갑툭튀 같은 분이라 가지고, 성자가 정치에 왔으니까. 그래서 정말 파도 미담만 나오는, 참 까도 미담만 나오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 분이 이제 정치에 오셨고, 그것도 이제 보수나 중도로의 정권 교체의 기치를 들고서 국민의힘당에 이제 그 입당을 갖다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분이 현실 정치에 오신 것 자체가 한국 정치권의 어떤 축복인 측면이 있고요. 그것도 보수와 국민의힘당을 선택을 했으니까, 어쨌든 이 이미지를 갖다가 개선하는데 참 이렇게 이 좋은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이분은 최재형 원장은 국힘당에 입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입당을 하지 않는 것이 또 그것이 또 이게 정상이고
그 개인의 어떤 정치 전략으로 봐도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정권 교체의 어떤 우리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압도적인 어떤 이 정권 교체의 멸망을 결집을 해야 될 텐데, 그 정권 교체의 어떤 전략으로 봐도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당에 입당하지 않고 지금 같은 저러한 어떤 포지션에서 지지세를 갖다가 늘려나가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저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윤석열 총장이 둘 다 핵심 어떤 국민들한테 각인된 이미지는 이 소신과 원칙을 경결하게 지킨 겁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그 소신과 원칙,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 세찬 비바람 찬이스를 갖다가 맞았죠. 근데 이제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그냥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압박을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세찬 비바람 찬이스를 갖다 맞지를 않았습니다. 인격으로 본다 그러면은 더 센 비바람 찬이스를 맞아도 강단 있게, 용기와 강단 있게 이렇게 지켜나갈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은 윤석열 총장은 훨씬 길고도 아주 세찬 비바람 찬이스를 갖다가 맞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 정도는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게 그 지지율 차이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개인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앞에 이제 서면은 참 저조차도 정말 저분 앞에 서면은 속물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참 그 우르르 보이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성자나 인격자를 뽑는 것은 아니죠. 대한민국의 어떤 이 수많은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할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뽑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아는 엘리트들은 지식인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식인과 엘리트들도 한 표고 일반 대중들도 한 표죠. 근데 이제 대중들이 눈으로 보면은 엄청나는 세찬 압력, 비바람 찬이스를 맞으면서 그 소신과 원칙을 경결하게 지킨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보다 다수가 그 사람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윤 총장한테 어떤 지지를 갖다가 보내는 것, 그것도 전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최재형 검사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비토 세력이 없어요. 적어도 정권 교체를 갖다 바라는 사람들 내에는 비토 세력이 없습니다. 이게 뭐 탄핵하고도 관련이 없었고요, 어떤 개파하고도 관련이 없었고, 그러니까 비토 세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주 소수지만은 굉장히 뜨거운 어떤 그 인격, 주로 그 인격과 인격에 감동 감화해서 뜨거운 지지를 보내는 세력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갈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분은 현재 주로 이제 메시지를 발산하는 게 주로 이제 사람을 갖다가 만나서 지금 대담을 하죠. 최장직 교수를 만나고 또 뭐 그 전에 주한규 교수, 그 한참 전에는 뭐 정성국 교수, 어쨌든 나름대로 한 시대의 어떤 가치를 좀 나름대로 대변하는 분들을 계속 만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상징적인 장소를 조금 다니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뭐 경향신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주요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쭉 하면서 이제 자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주로 철학, 가치, 어떤 태도와 관련된 겁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의 핵심인 여기 일면에 뽑은 거는 한미동맹 빈틈없이 공고해야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 존중한다. 이게 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상식이 아니지만은 이른바 이제 그 비민주당 또는 반민주당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메시지는 강한데 어떤 것을 할지는 모호하다. 반문으로만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방향이라는 건 현재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도 80년대 당시 재벌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그런 문제의식에 따라 정치한 것 아니냐. 나도 현재 한국에 뭐가 잘못되고 어떤 점이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찾아내는 게 급선무다. 제가 이제 정치 시작한 지 15일 됐는데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한 거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좀 이렇게 그 메시지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어떤 점이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찾아내는 게 급선무다. 사실은 요 정도로 얘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앞에 이제 재벌하고 사회문제 얘기했잖아요. 예컨대 유니스 의원은 노조를 갖다가 얘기를 딱 합니다. 뭐 호봉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세제 문제, 그 다음에 병력 문제, 주택 문제, 이거 구체적인 어떤 이 정책 대안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구체적 정책 대안을 얘기를 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만 얘기를 못해도 이 대립물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이 발전 또는 어떤 성장과 통합을 또는 자유와 민주와 공화를 가로막는 어떤 대립물, 그 대립물로 확실히 얘기한 거는 기존의 지금 이 정권이라는 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걸 더 나아가 가지고 구체적 대립물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안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철학 가치들을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좋은 사람을 의사결정을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고요. 맞는 말씀이죠. 좋은 사람 잘 선발해서 위임할 거다. 맞는 말이죠. 대통령이 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대통령 후보들도 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너무 심해져 버리면은 머리는 빌릴 수 있는데 몸은 빌리지 못한다. 이래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단 뭐 운동을 갖다가 하는 이제 YS처럼 그러다가 이제 그 우선순위를 갖다가 좀 잘못 설정해서 엉뚱한 짓을 갖다가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조선 총독부 청사를 갖다가 그 파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동맹보다 민족이 더 소중하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좋은 사람을 선발하려고 해도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일을 알라 그러면은 문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수천만 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 정치가 해결할 문제를 알아야 될 거거든요. 근데 정치가 해결할 문제는 또 이게 수만 가지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힘을 집중해서 해결할 어떤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알아야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고대 국가처럼 일이라는 것이 명확할 때는 그냥 인사가 만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대한민국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어 있는 어떤 상태, 현상과 본질이 다르고
그리고 문제들이 이렇게 만수상 들은 칙처럼 그냥 온통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정치가 해결할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문제의 어떤 구조를 갖다가 구조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문제 해결의 어떤 킹핀, 핀 하나를 갖다가 넘어뜨려서 전체를 넘어뜨리는 볼링의 5번 핀 같은 그러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이 말씀도 좀 더, 그러니까 너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말씀들을 갖다가 이제 하신 겁니다. 이게 좀 저는 여기서 좀 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중도 확장을 말하면서 보수 행보만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제 주변에 강경 보수가 어디 있냐, 보수냐 진보냐 하는 말 별로 안 좋아한다. 철의 장막 치고 사는 게 아니고 이슈에 따라 생각이 같기도 다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저는 오히려 이 말은요, 보수가 뭐냐 진보가 뭐냐고 제가 오히려 역으로 제가 볼 땐 물어보는 것이 더 좋았을 법한 어떤 이 답변이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것이 문제를 보지 않고 쓴 답 같은 겁니다. 또는 어떤 80년대의 어떤 또는 90년대 문제를 그렇게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문제를 가지고 그 답을 갖다가 좀 쓰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한 30년 전에는 정말로 재벌이 그 정치권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로비를 통해 가지고 다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이 제도나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제도와 정책 또는 어떤 규제를 바꾸려고 사실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재벌이 굉장히 집요하게 로비를 갖다 해서 특수이익들을 취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런 시대에 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던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인한테는 재벌이 일종의 어떤 대한민국 경제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대립물로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최우선 어떤 가치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 문제라는 게 30년 전의 문제하고 지금은 그냥 국가 규제와 형벌에 의해 가지고 거의 어떤 질식 상태 에 있는 지금 재벌하고는 문제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30년 전의 문제로 본다면 경제민주화가 어떤 솔루션이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자유화가 솔루션인 겁니다. 이게. 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지금 한국 보수와 진보가 둘 다 문제를 보지 않고 그냥 서구의 어떤 정치인들이나 활동가들이나 학자들이 어떤 쓴 답, 그 답을 가장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답으로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30년 전, 20년 전에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쓴 답, 그거를 갖다가 교조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게 이제 보수와 진보의 어떤 정책적, 정치적 어떤 정체성으로 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보수냐 진보냐 하는 말을 뭐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보수가 뭐냐 진보가 뭐냐 이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중도요, 진정한 보수요, 진정한 진보다라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 그 철학같이 어떤 스탠스를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만 갖고 부족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홍준표 의원, 윤희숙, 그리고 하태경 등등등 좀 구체적인 정책들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세세한 어떤 정책들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철학 가치 어떤 태도만 갖고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메시지가 모호하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윤 총장은 어쨌든 이게 공정과 법치 또는 상식을 얘기를 갖다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 눈으로 보면 이분의 어떤 그 핵심 가치는 뭔가 자기 소신과 자기 원칙, 그 원칙은 물론 핵심은 이게 뭐 공정과 법치가 그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건데 핵심이죠 사실은. 어쨌든 대중의 눈으로 보면 소신과 원칙을 경결하게 지켰습니다. 문정권의 어떤 전방위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지켰고, 그것이 이제 흔치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인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자기의 어떤 핵심 강점을 계속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소신과 원칙 또는 어떤 공정과 법치의 구체적 내용이 뭔지를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까지 사실 펼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윤 총장은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 총장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저는 뭐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분은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탄핵을 얘기하면서, 탄핵이라는 거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의 불찰에다가 그 다음에 당시 조중동 보수 언론의 어떤 이 공격, 그 다음에 검찰에서 이미 사실은 꼭 그 문재인 정권 그 야당하고 유착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정권 말기에는 이 검찰도 이렇게 물어뜯지 않습니까? 그때 이영렬 검사장이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이영렬 검사장이 K스포츠 미러재단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안종범, 최순실을 갖다가 공동정범으로 이렇게 모른 그 기소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김무성, 유승민 등의 어떤 뭐 배신,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탄핵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시 말단 어떤 수사검사였던 그 행동대장도 아니고요, 이게 그 밑에 있는 행동대원 수준의 어떤 윤석열한테 이렇게 책임을 갖다가 묻는 거는, 탄핵 책임 묻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분이 2017년 5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돼가지고 이제 기소를 갖다가 했죠. 수사와 기소를 갖다 지휘를 했고, 거기서 분명히 제가 볼 때 이제 가혹한 어떤 좀 수사와 기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과정에서 뭐 이세주 장군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참 그때 그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경제 공동체 논리나 묵시적 청탁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피고를 갖다가 확실히 이렇게 잡아 넣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법원에 의해 가지고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것도 전적으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한테 책임을 갖다가 물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당시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갖다 놨으면은, 과연 그러면은 가혹한 어떤 수사와 기소, 그 다음에 묵시적 청탁이나 경제 공동체 논리 뭐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갖다 놔도 그 당시 구조 속에서는 아마 비슷한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윤 총장이 좀 자신의 어떤 과거 행위들을, 중앙지검장 시절의 어떤 행위들을 어느 정도 좀 변호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이제 이것이 과연 어떤 변호할 수
있는 변호 논리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도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는 별로 하지는 않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봐도 최대 아킬레스 포인트 중에 하나죠. 저는 뭐 그 장모 문제나 뭐 부인 문제는 뭐 그거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윤 총장의 어떤 소신과 원칙이라고 하는 최대 자산이, 그것이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 법 감정이나 법 상식에 비춰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그 벗어나는 거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어떻게 해명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윤 총장이 자기의 어떤 핵심 어떤 가치, 즉 엄청난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신과 원칙을 지킨 것,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앙지검장으로서의 어떤 이 가혹한 수사 기소는 누구를, 어떤 검사를 갖다 놔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그 엄청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과 원칙을 지킨 거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로 이제 아마 전 대중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분이 어떤 현재로서는 지지율 1위 후보가 이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이번에 어떤 지금 국정 철학과 가치는 지금 인터뷰나 그 전에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쭉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한 어떤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 지금 함께하는 어떤 사람,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대안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제가 들은 바로는, 어쨌든 그 나름대로 어떤 뭐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이게 좀 그 괜찮은 사람들을 갖다가 좀 많이 쓰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 행적을 쭉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봐야 됩니다. 이게 문재인이 이렇게 최악의 어떤 그 대통령이 된 거는, 그 사람의 어떤 말도 후졌지만 실제로 진보동, 민주진보 동네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집단들하고 함께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중책을 맡긴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윤석열이 그와 관련해서는 큰 어떤 감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그 철학, 가치, 태도와 관련해서 메시지는 지금 한 60-70점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점수 올릴 여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철학, 가치, 태도만 얘기해도.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책과 이슈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홍준표, 윤희숙 등의 어떤 절반만이라도 좀 지금은 하면은, 그러면은 뭐 점수들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대의 어떤 이 감점 포인트인 2017년 5월 이후 그 검찰총장 취임까지의 어떤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의 어떤 가혹한 수사와 기소, 그 부분은 정말로 이 정치보복적 성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어떤 악독한 중앙지검장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 아니고, 이 거대한 어떤 그 누구도 거스르기 힘든 어떤 이 정권 차원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이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책임을 갖다 좀 감해줄 사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대의 감점 포인트와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방어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당을 갖다가 했고, 첫 메시지도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열심히 플레이를 하셔야죠. 감동과 기대에 부응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윤 총장은 지지율 1위 후보로서 역시 멋진 플레이를 저는 보여주기를 좀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최재형은 되고,
뭐 윤 총장은 절대 안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 윤 총장도 저는 얼마든지 정권 교체의 어떤 기수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갖다 할 수 있는 어떤 어느 정도의 자질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자질이 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웬만한 대권 주자들은 다 기본적인 자질이 있죠. 저는 윤 총장도 분명히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지지율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더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계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은 윤 총장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실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앞으로 제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윤 총장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준표도 절대 안 된다 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최재형과 뭐 절대 안 된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뭐 최재형도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이 정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근데 그나저나 날이 지금 굉장히 지금 더워서 저도 지금 이제 선풍기하고 에어컨을 갖다 사무실에 둘 다 켜놓고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곳곳에서 이렇게 되면은 전력 예비율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블랙아웃 사태가 2011년 9월 15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블랙아웃 사태가 있었는데, 그 블랙아웃 사태가 다시 이렇게 재현되지 않을까, 네, 걱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기가 공급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제가 어쨌든 이 전기 공급을 끊어지면 지금 제가 있는 요 사무실은 바로 지금 거의 어떤 온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6도, 37도, 38도, 40도까지 올라갈 텐데, 어쨌든 에어컨하고 이 선풍기에 의지해서 이렇게 그냥 뭐 시원하게 땀 흘리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제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 논평 끝내겠습니다.